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의 여자이고 슬하에 딸 한 명을 둔 가정주부입니다. 아직 30도 안 됐는데 아기 엄마가 되었냐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조금은 특별한 사연으로 결혼을 일찍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남편은 저보다 띠동갑 이상 나이가 많아요. 정확히 말하면 14살 연상으로 남편을 처음 만난 건 대학교 시절 캠퍼스에서 학생과 시간 강사 신분으로 만났습니다. 교수님, 저번 수업 때 말씀하신 흑백 영화 아무리 찾아봐도 보기 힘들던데요? 그 영화가 1950년대 영화라서 소장용 DVD 아니면 보기가 힘들어. 고전영화 연구소 뭐 그런 데서 가끔 상영해야 하는데 그런 일정 잘 살피다 보는 방법도 있고. 아쉽다. 수업 들으면서 진짜 보고 싶은 영화라고 생각했거든요. 나한테 그 작품 DVD가 있는데 빌려줄까? 감사해요, 교수님. 아니다. 빌려주셔도 의미가 없어요. 요즘 집에 누가 DVD 플레이어가 있어요? 하긴 그렇군. 그럼 미영이 너 말고 몇 명 더 팀원을 모아와. 선생님 집에서 상영회 한번 하게. 대박! 정말이세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전영화사를 강의하는 시간 강사였던 남편은 강의 실력도 좋고 인품도 점잖아서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은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들 치고는 나이도 젊었고 또 동안이라 여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도 좋았죠. 우연한 기회에 남편 집에서 학생들 몇몇이 모여 클래식 무비를 감상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매주 모여 함께 영화를 보는 모임이 만들어졌죠. 이 모임을 계기로 남편과 저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 학기의 수업이 끝날 쯤 연인관계가 되었습니다. 교수님, 주변에서 자꾸 수군거려요. 교수님이랑 저 사귀는 사이 아니냐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니?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혹시라도 이상하게 소문나서 교수님 욕먹게 되는 거 싫거든요. 명아, 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사귄다고 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다 괜히 교수님 곤란한 일이라도 생기면. 안 그래도 괜히 너 쉬쉬하고 주변 눈치 보며 나 만나는 게 너한테 미안했어. 당당하게 사귄다고 하고 만나자. 그리고 너 졸업하면 나랑 바로 결혼하는 거야. 어때? 교수님, 지금 저한테 청혼하는 거예요? 너랑 내가 나이 차이도 많고 내가 아직 전임 발령을 받은 것도 아니라서 고민이 많았는데 내 솔직한 마음은 그렇다. 그렇다고 너에게 부담 줄 생각은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나 결혼이나 네 입장에서 얼마든지 심사숙고해봐도 좋고. 교수님, 난 오케이예요. 교수님과 결혼하는 거. 대학 졸업하자마자 나한테 시집오는 거 나중에 후회 안 되겠어? 전 교수님 수업 처음 듣는 날 결심했는데요. 저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 그게 내 인생 목표다. 네 그 마음이 절대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다 생각 들게. 내가 잘할게, 미영아. 대학 내에서 시간 강사와 학생의 연애는 환영받지 못하는 게 대부분인데 저와 남편은 좀 다른 루트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만남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쉬쉬하는 대신 당당하게 저와의 교제 사실을 주변에 공표했고 저의 대학 졸업과 동시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결혼식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아기가 찾아왔고 혼전 임신한 상태로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아가씨, 나이가 이렇게 어린데 벌써 시집 오는 거 후회되지 않겠어요? 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하세요, 어머니. 대학 다닐 때부터 우리 광민이와 사귄 건 알고 있는데 아버님께서 뭐라고 안 하실지 걱정이네. 제가 편부스라인 상황을 걱정하고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었죠. 저희 아버지가 좀 서운해는 하시는데 좀 옛날 분이고 보수적이셔서 딸 자식 빨리 시집 가는 거 나쁘지 않다 하셨어요. 그럼 다행이고. 우리 집에 시집 오면 다른 건 몰라도 시집살이 하느라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게 할 거예요. 나나 광민이 아버지나
딸 같은 며느리 두는 게 늘 소원이었던 사람들이라. 시어머니 말씀만 따나 시부모님들은 온화하고 인품이 무척 넉넉한 분들이었습니다. 전 결혼과 동시에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시작했는데 트러블 없이 현재까지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집안에 딸이 없는데 남편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 제가 며느리로 일찍 들어오자 팔자에 없는 딸이 생긴 것 같아 너무 좋다고 저를 반기고 많이 예뻐해 주시는 시부모님 내외셨거든요. 결혼한 그 해에 저는 첫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귀여운 사내아이도 연년생으로 출산했어요.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우리 며느리가 아주 애국자구나. 애국자야. 미영이가 우리 집 복덩이라니까요. 결혼해서 귀여운 손녀딸, 손주 연이어 안겨주고 또 신혼여행 가서 광민이 전임발령 듣지 않았어요? 어머님, 그 사람이 전임발령 난 건 그동안 수업도 잘하고 논문 실적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다. 그런 말 마라. 요즘 실력 좋아도 마녀 시간 강사인 인문학 박사들이 널렸는데 너와 결혼하자마자 전임발령 받은 건 다 네 복이 좋아서고 덕이 있어서야. 미영아, 네 어머니가 며느리 예뻐서 더 그리 하시는 말씀이니 예 맞습니다 하려무나. 그런가요 어머니? 듣고 보니 제가 복덩이 맞는 것 같아요. 시부모님 내외와는 처음부터 허물이 없었고 제가 어린 나이에 시집와 일찍부터 연년생 남매의 엄마가 되었다고 여러 면에서 저를 많이 배려해 주시는 어머님 아버님이셨죠. 결혼하고 바로 대학에 전임발령을 받은 남편 덕분에 생활에도 안정이 생겼고 제 결혼 생활은 남부럽지 않은 편이었어요. 둘째 아이가 돌이 되던 무렵 저희 시동생은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가 시동생보다 연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남편과 시동생이 나이 터울이 1살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 동서는 저보다 손 아래임에도 띠동갑 이상.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습니다. 결혼식 날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동서를 두고 야, 이 집은 첫째 며느리가 둘째 며느리 막내 동생으로 보이네. 손이 형님이 저리할 때고 동서가 큰언니 뻘이니 둘이서 형님 동서하며 지내기가 좀 애매하겠어. 그래도 엄연히 자리가 있는 건데 어려도 형님은 형님인데 뭐지? 싫어도 형님 소리하며 살아야지 뭐. 아무리 그래도 띠동갑 이상 동생한테 형님 소리하는 거 쉽지는 않을걸. 남편이 연하라잖아. 어린 남편 데리고 사는 값이다 생각해야지. 뭐 어째? 아이 뭐 그런가? 하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게 세상사 이치니. 사람들은 재밌다는 듯 저와 동서를 두고 그런 뒷담화들을 하더군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저와 동서는 결혼 후 아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잘 지내오고 있습니다. 저희 동서가요. 성격이 아주 쿨하고 또 일적으로도 아주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에서 초고속 승진을 해서 직급도 높고 고액연봉을 받으며 해외 출장도 잦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정년기를 좀 놓쳐서 늦게 연하의 남편을 만나 지금의 시동생과 결혼하게 된 것이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동서는 솔직 담백하고 겸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나인이모니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형님 동서로 잘 지내봐요.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많이 어려서 저한테 형님 소리 하는 거 좀 거북하지 않으세요? 전혀 안 그래요. 제가 외국 생활 오래 해서 그런지 호칭에 대한 집착이 별로 없어요. 형님은 제 남편 형이 아니니까 당연히 형님이죠. 그리고 결혼 생활에 있어서나 아이 양육에 있어서나 저보다 훨씬 선배님인데 형님이라고 해드리는 게 당연하고요. 그렇게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걸 가지고 뭘 그러세요. 형님, 제가 회사 생활만 하느라 며느리 노릇이나 살림 같은 거엔 완전 젬병이에요.
형님은 살림도 고수, 육아도 고수라고 들었는데 앞으로 저 좀 많이 가르쳐 주세요. 아니에요. 전 동서가 너무 부러워요. 솔직히 전 너무 일찍 결혼해서 아무 커리어가 없는데 동서는 서방님보다 연봉도 훨씬 높고 능력자잖아요. 같은 여자로서 너무 멋있는데요? 전 형님이 부러워요. 결혼해서 아이 낳고 따뜻한 가정 꾸리는 게 제 1순위 삶의 목표였거든요. 우리는 서로 부러운 사람들이니까 앞으로도 잘해봐요. 내 말이요. 형님, 앞으로 저 잘 부탁드려요. 제가 더 잘 부탁드려요. 시동생 내외는 결혼하고 나서 저희 부부가 사는 시댁과 바로 옆집에 신접 살림을 차렸습니다. 전 연년생 남매를 키우는 입장이었지만 시부모님 두 분이 정정하시고 아이들을 많이 돌봐주셔서 육아에 큰 어려움을 느끼는 편은 아니었죠. 대신 요리를 잘하고 요리하는 것에 취미가 많은 편이라 대가족의 식사를 제가 전담하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밑반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동선의 집에 가져다 주면 너무 좋아라 하는 동서였죠. 형님, 매번 감사드려요. 제가 요리에 젬병이라 집밥을 잘 못 차려주는데 형님 가져다 주시는 반찬으로 그나마 집밥 차려 남편이랑 같이 먹게 되네요. 회사 생활하면서 어떻게 밥까지 차려 먹어요. 요즘은 전업주부도 매끼 집밥 못 차려 먹어요. 저도 연년생 키우는데 그나마 어머님 아버님이 육아를 거의 전담해 주시다시피 하시니 요리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쩜 이렇게 손맛이 좋아요? 난 레시피 보며 만들어도 이 맛이 안 나는데. 제가 하는 음식들 매번 입맛에 맞으니 다행이네요. 진짜 우리 식구들만 먹기 아까운 손맛이에요. 형님 손맛은. 멸치볶음이랑 장조림 할 건데 이따 퇴근할 때 와서 좀 가져가세요. 형님, 참 이거. 우리 회사에서 직원 복지 차원으로 나오는 마사지 쿠폰인데 형님 쓰세요. 헐, 아니 여기 되게 비싼 데 아니에요? 전 이거 있어도 요즘 시간이 없어서 잘 못 가요. 매번 반찬 얻어먹으면서 제가 뭐 해드릴 것도 없고 해서요.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여기 마사지도 유명한 데니까 시간 날 때 한번 가보세요. 잘 쓸게요. 감사해요, 동서. 저와 동서는 나이 차이가 많아 서먹할 법도 한데도 서로 지킬 건 지키고 또 서로 필요한 호의를 베풀기도 하면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 있고 남편과 사이도 좋은 동서에게 결혼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아이가 들어서질 않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난임이라네요. 아무래도 시험관 시술을 시작해야겠어요. 요즘 시험관 하는 부부들 많대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준비해보세요. 좋은 결과 있도록 저도 기도 많이 해드릴게요. 젊고 건강한 나이에 결혼해서 일찍 엄마가 된 형님이 전 볼 때마다 너무 부러워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제 친구들은 다 대학 졸업하고 자기 커리어 쌓기 바쁜데 전 전업주부라 좀 아쉬울 때 솔직히 많아요. 저도. 그래도 귀여운 남매의 엄마가 됐잖아요. 인생이란 게 다 가질 수 없는 건데. 난 솔직히 20대로 돌아가서 커리어냐 아이냐 누가 묻는다면 늦지 않게 결혼해서 엄마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준비해도 늦지 않았어요. 시험관에서 얼마든지 예쁜 아이들의 엄마가 되실 거예요. 형님이 아이 빨리 가지고 건강하게 순산했으니까 그 좋은 길을 옆에서 좀 받아야겠어요. 얼마든지요. 제기 팍팍 나눠드릴게요. 난임 진단을 받은 시동생 부부는 시험관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시험관을 시도했는데 결과는 매번 좋지 않았죠. 좋다는 한약을 지어 먹여봐도 효과가 없고 둘째 애가 안 들어서서 참 걱정이구나. 그 옆에서 자꾸 스트레스 주지 좀 말어. 내가 되면 어련히 알아서 들어설까. 당신은 속편에 참 좋겠소. 둘째 내는 첫째 내랑 다르다는 걸 좀 아셔야죠. 둘째 나이가 많아서 임신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차하다간 영영 기간을 놓칠 수도 있는 아이라고요.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뭘 그러나. 둘만 잘 살면 될 일이니 옆에서 괜히 닥달하지 말라고. 제가 왜 닥달을 해요? 우리 집에 손주가 없는 것도 아닌데. 둘째네 당사자들이 애를 그리 원하는데 안 들어준다니. 부모 입장에서 속상해서 그렇죠. 먹을 거 잘 챙겨주고 마음 편하게 가지라 그래. 안 그래도 미영이가 둘째 먹을 거 얼마나 잘해다 주는데요. 번번이 임신에 실패하는 동서를 위해 저는 동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자주 만들어주면서 응원을 해주는 편이었습니다. 동서, 뭐예요? 동서 좋아하는 미나리 김밥 싸왔는데 좀 들어봐요. 형님, 왔어요? 번번이 손 많이 가는 음식을 이렇게 해갖고 와요. 너무 이러시면 제가 죄송하죠. 임신 준비할 때 원래 잘 먹어야 된대요. 임신 전부터 산모가 영양 상태가 좋아야 착상도 잘 되고 태아도 건강하다잖아요. 형님은 나이만 저보다 어리지 정말 형님 같네요. 우리 친정엄마도 날 이렇게 안 챙겨줬는데. 아니, 갑자기 왜 우세요?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이번 시험관도 실패해요. 시간, 돈, 체력적인 한계 다 바닥을 찍은 느낌이에요. 기운내요, 동서. 시험관이 쉬운 게 아니라고들은 하더라고요. 거듭된 시험관 실패에 무척 지쳐 보이는 동서였습니다. 웬만한 일은 훌훌 털고 일어나는 성미의 씩씩한 동서였는데 임신 문제에 있어서만은 사람이 멘탈이 좀 많이 나가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죠. 하느님이 꼭 제일 원하는 건 하나씩 주시질 않는다더니 나한텐 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왜 벌써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모든 게 꼭 끝난 사람처럼. 아직 갈 길이 먼데 일단 일어나서 뭐라도 좀 먹고 기운 내요. 임신하려고 회사 휴직기까지 내고 이러고 있는데 시험관 입원이 벌써 10번째 실패네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될 일도 안 된다잖아요. 마음 좀 크게 먹자고요. 네? 사실 나 어느 정도 이제는 포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 동서가 아이 가지는 일을 아예 포기했다는 말인 줄 알고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시험관 시술 이제 그만하려고요. 병원 다니면서 몸도 괴롭고 기다리는 일도 너무 스트레스라 이제 더는 못하겠어요. 그럼 아이는 아예 접을 생각이세요? 아니요.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요. 다른 방법이라면 무슨... 안 그래도 어제 밤늦게까지 남편과도 길게 상의를 했는데 입양을 알아보려고 해요. 입양이요? 네. 저와 그이 안 그래도 얼마 전부터 고려하던 사항 중 하나예요. 최근 결심이 더 확고해졌고요. 고민해서 결정한 사항인데 전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게요. 고마워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뭐라고 하실지 좀 걱정이긴 한데 형님이 중간에서 설득 좀 많이 도와주세요. 형님, 저 이렇게라도 아들 꼭 갖고 싶어요. 걱정 말아요. 어머님 아버님께 저도 잘 말씀드릴게요. 형님이 그래도 늘 제 편이라 저 참 든든해요. 나이는 저보다 한참 어린데 항상 언니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건. 동서는 저한테 늘 언니 같은 동서인걸요? 입양해서라도 아들을 꼭 가지고 싶은데 걱정인 건 제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그게 또 좀 겁나긴 해요.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동서. 동서는 일로 바쁜 워킹맘이라 육아에 올인하기 힘들겠지만 전 전업주부고 어머님 아버님이 많이 도와주시니 동서 아이도 제 아이처럼 잘 봐줄게요. 진짜 저한테는 형님밖에 없네요.
동서와 시동생은 시부모님 내외에게 입양 의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하니 우리야 무슨 권한이 있겠니? 알아서들 잘 판단했으리라 믿는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도 키우기 힘든데 입양해서 잘 키울 자신이 있니? 네, 어머니. 완벽한 엄마는 아니겠지만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나 저나 일에 매여 있어서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아들 한 명 있었으면 하는 게 평생 소원이에요. 임신해서 출산하기에 이제 이 사람 건강도 좀 무리고 마음으로 아이 낳는다 생각하고 입양 결정했습니다. 어머님, 동서가 일이 바쁘지만 대신 제가 많이 도와주기로 했어요. 다행히 저희 모두 바로 옆집에 살며 사는 것도 지척이니 공동으로 육아 도와주기에도 너무 좋은 여건이잖아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니 나도 더는 할 말이 없구나. 나나니 시아버지도 아직 아픈 데 없이 정정하니 아이 한 명 더 는다고 못 키울 바는 아니긴 하다. 어머님, 그럼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그래, 허락할게. 너희 부부 자식 문제야. 너희 둘이 결정해야 할 일인데. 그래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리고 형님처럼 이댁 며느리가 돼서 순풍순풍 귀여운 손자 손녀 낳아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둘째야, 그런 소리 하지 말거라. 대를 이으려고 결혼하는 조선시대도 아니고 나나니 시아버지나 옛날 사람이긴 해도 그런 후진 마인드의 사람들은 아니란다. 그래, 그런 소리는 안 해도 돼. 둘째 네가 그간 시험관 시술한다고 몸도 많이 죽나고 고생이 아주 많았다. 남은 휴직 기간 동안 몸 관리 잘하면서 좀 푹 쉬도록 해라.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시동생과 동서 부부는 그렇게 시부모님의 허락까지 받고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6살짜리 귀여운 사내 아이를 아들로 입양한 시동생 부부였죠. 입양한 아이의 이름은 명석이로 지었는데 동서는 좋은 이름을 받아온다고 장명으로 아주 유명한 집에 반나절이나 줄을 서서 이름을 받아왔습니다. 동서는 평소에 사준이 장명 같은 거 안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명석이 이름 짓는 거 보니까 의외네요. 제가 그런 거 무시하고 안 믿는다고 잘난 척 했는데 자식 일이 되다 보니까 좋다는 건 뭐든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게 엄마 마음이죠 뭐. 동서처럼 똑똑한 여자도 엄마 되고 보니까 별 수 없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명석이한테 좋은 일이라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 원래 동서가 더 갓난아기를 입양할 줄 알았는데 6살 배기를 데려와서 좀 놀랐어요. 솔직히. 저나 명석이 아빠나 처음엔 갓난아기를 입양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명석이를 본 순간 눈이 떼어지지 않고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민하다가 명석 아빠랑 결정했죠. 저 아이가 우리 아들이다. 가만히 보니까 명석이가 동서랑 서방님 인상을 좀 닮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근데 전 처음 명석이 봤을 때 솔직히 형님이 생각났어요. 제가요? 왜? 명석이 눈, 코, 입 가만 보면 이목구비가 형님이랑 좀 비슷하단 생각 안 드세요? 그런가요? 가만히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동서가 입양한 명석이는 이름처럼 머리도 명석하고 성격도 활달한 개구쟁이 남자아이였습니다. 처음 집에 온 날부터 스스럼 없이 어른들을 잘 따르고 또 유독 저를 잘 따라서 집안 어른들이 명석이 네가 아주 요물이구나. 네 엄마가 바쁜 거 알고 앞으로 밥 많이 얻어먹을 사람이 큰엄마인 거 알고 이리 미영이를 따르나? 뭐 큰엄마도 엄마나 매한가지니 명석이가 잘 따르면 좋지. 제가 본인 많이 돌봐줄 사람인 걸 알고 그러나 봐요. 어머님 말씀 맞다나. 그렇게 말하며 어른들이 웃곤 했죠.
저는 슬아의 딸과 아들 연년생이 있고 또 6살 명석이까지 돌보는 상황이 됐지만 딱히 불만은 없었습니다. 시부모님 내외께서 워낙 육아를 많이 도와주셨고 또 제가 워낙에 아이들을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해서 명석이를 부가로 더 돌보는 일을 기꺼이 하고 있었죠. 명석이 또한 제 아이들보다 3살, 4살이 더 많은 형이라고 동생들을 잘 돌보고 놀아주는 일도 많았고요. 게다가 동서는 명석이에 대한 애착이 강해서 퇴근하는 즉시 명석이를 데리고 가서 집에서 둘만 시간을 보내곤 했기 때문에 제가 명석이를 돌보는 날은 동서가 아주 바쁘거나 회의가 늦게 끝나는 날 같은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형님, 저 한동안 해외 출장을 떠나게 됐는데 그동안 명석이 좀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출장을 길게 떠나나 봐요? 네, 이번에는 출장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한 달 정도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렇게 해요, 동서. 명석이가 진우, 진이랑도 너무 잘 놀아서 셋이 같이 돌보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래도 매번 제가 바쁠 때마다 명석이를 형님께 맡겨서 제가 늘 염치가 없네요. 동서야 워킹맘인데 어쩔 수 없죠. 제가 혼자 다 돌보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아버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니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미안하고 감사하죠. 육아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이제 아는데. 명석이가 절 잘 따르고 말도 잘 들어서 괜찮아요. 걱정 말고 해외 출장 잘 다녀오세요. 동서는 한 달간의 해외 출장을 떠나며 조카 명석이를 저희 집에 맡겼습니다. 시동생이 집에 있긴 했지만 시동생은 업무 특성상 새벽같이 출근해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다반사라 어린 명석이를 혼자 동서네 집에 둘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원체 우리 집과 왕래를 밥 먹듯이 하며 지내는 명석이었기에 저희 집의 생활에 적응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명석이는 제가 만든 음식을 유달리 좋아하고 맛있어 했죠. 큰엄마 손은 요술할머니 손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니, 명석아? 동화책에 보면 맛없는 음식도 요술할머니 손만 가져다 대면 맛있어지는 얘기가 나오는데 큰엄마가 만든 음식은 다 맛이 좋으니까요. 우리 명석이가 당신한테 아주 극찬을 해주는데? 애들은 거짓말 못한다는데 큰엄마 요리 솜씨가 나쁘지 않은 모양이다. 큰엄마가 만든 오므라이스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데요? 그래? 그럼 내일은 뭐 만들어주지? 또 먹고 싶은 거 없어? 짜장밥이요. 저번에 만들어주셨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 내일은 큰엄마가 짜장밥 만들어줄게. 자, 양치하고 동화책 읽으러 가자. 네, 큰엄마. 조카 명석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준 뒤 아이가 잠에 들었고 전 이불을 덮어주고 방을 나오려고 했죠. 그런데 문득 명석이 목에 걸린 목걸이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잘 때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풀어주려고 목걸이를 만져보다 전 흠칫 놀랐습니다. 목걸이 가운데의 펜던트를 살짝 밀자 그 안에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나오더라고요. 전 조금 놀라서 펜던트 안의 사진을 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펜던트 안의 사진을 본 순간 전 너무 깜짝 놀라 맨몸으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여보, 이 밤중에 잠옷바람으로 어딜 가는 거야? 잠이 안 와서 산책 좀 하다 올게. 아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 무슨 산책이야. 여보! 남편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미친 사람처럼 집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맨정신으로는 도무지 집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한밤중에 집을 뛰쳐나간 거냐고요? 알고 보니까요. 그 펜던트 속의 사진은 제 돌아가신 친정엄마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건 예전에 동서에게 들은 말 때문입니다. 진작부터 명석이가 펜던트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펜던트 안의 사진을 제 눈으로 확인할 기회가 없었던 것뿐이죠.
동서, 명석이가 보면 맨날 저 펜던트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데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목걸이예요? 아, 저거요? 다름 아니라 저 펜던트 안에 명석이 친엄마 사진이 들어있어요. 어머 세상에. 그럼 그걸 명석이도 알아요? 알죠. 명석이가 알기 때문에 목걸이 버리란 말도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동서는 그럼 명석이가 저 목걸이 하고 다니는 거 별론가 본데? 왜 계속 하고 다니게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명석이가 갓난쟁이도 아니고 나름 알 거 다 아는 나이에 입양되다 보니까 친엄마 흔적을 갑자기 다 지우라고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고아원 맡겨질 때 친엄마 사진 한 장을 같이 받았는데 명석이가 크면서 그 사진을 목걸이에 넣어달라고 했다네요. 그럼 명석이 친엄마라는 사람은 다른 곳에 계신 거예요? 아니요. 사진만 가지고 있을 뿐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명석이 친엄마는 명석이를 낳다가 명을 달리하셨다 하더라고요. 고아원 원장님께서. 명석이가 친엄마 사진 버리기 싫대요? 한번 넌지시 물어보니까 아직은 저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싶은가 봐요. 습관이 되었던 거기도 하고 또 한 번도 본 적 없다 하더라도 본인을 낳아주신 생모인데 그 사진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고요. 전 그런 얘기를 동서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명석이의 생모가 우리 친엄마라니 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경악스러운 진실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였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거냐고요? 사실 제 친정의 가정사가 평범하지 못하고 좀 기구한 사연이 있습니다. 결혼하면서 제 친정의 가정사를 남편에게는 고백했지만 시부모님도 모르는 진실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 저희 아빠가 엄마와 그저 단순하게 사별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엄마께서 일본으로 돈을 벌러 가셨다가 그곳에서 사고사한 것으로 대부분 주변 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진실은 그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사연이 저희 친정엄마의 죽음에 얽혀 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일남 이녀를 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부부였죠. 그렇지만 맏딸이었던 저는 평생에 걸쳐 두 분이 불화하고 사이가 좋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두 분은 성향적으로도 극과 극을 달리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아빠는 내성적이고 꼼꼼한 기질의 공무원이셨고 엄마는 자유분방하고 호탕했으며 사람들과 어울려 술 한잔하기 좋아하는 외향적인 사람이었죠. 옆에 내가 오늘도 술이야? 한 달이면 대체 동창 모임을 몇 번을 하는 거야? 내가 동창회를 나가든 술 모임을 나가든 무슨 상관인데? 무늬만 부부이면 좀 겉으로 잔소리라도 하지 말든가.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니? 가정주부 옷차림이며 화정이 그게 뭐야 대체? 가정주부? 누가 들으면 내가 소뚜껑 운전만 하는 사람인 줄 알겠네. 나 당신 보기엔 우스워 보일지 몰라도 화장품 장사하는 나름 영업맨이야. 우리 관할에선 내 영업 실적 따라올 사람 없고 당신 갖다주는 공무원 월급으론 우리 애들 피아노 학원 하나 못 보낸다고. 지금 너 돈 좀 번다고 유세 부리니? 그게 아니라 내 숨통 좀 그만 옥죄라는 거야. 여자로서 날 사랑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왜 사사건건 잔소리냐고. 이만큼 가정 유지하고 사는 것도 애들 때문에 겨우 참고 사는 거니까 나한테 관심 좀 꺼. 관심을 꺼? 그렇게 제멋대로 매일 술 먹고 싸돌아다닐 거면 결혼은 애초에 왜 했니? 여자로서 사랑? 연애 시절도 아니고 결혼해서까지 맨날 좋아 사는 부부가 세상에 몇이나 된다고? 그걸 핑계라고 대니 지금? 더 할 말이 넘치지만 내 입이 아파 그만할래. 어차피 당신은 변할 사람도 아니고 변할 의지조차 없는 사람이야. 난 엄마 노릇만 하며 살 거니까 나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허구한 날 밤늦도록 이어지는 엄마 아빠의 부부싸움을 전 고스란히 듣고 지냈습니다. 제 밑으로는 동생들이 어려서 일찍 잠들었기에 부모님이 싸우는 내용을 듣는 건 집안에 저 하나였죠. 엄마는 그렇게 아빠와 불화를 계속하다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무렵 외도를 시작했습니다. 전 사실 아빠보다 먼저 엄마의 외도 사실을 알았어요. 학교가 파하고 기말고사가 끝난 날 친구들과 영화관에 몰려갔다가 엄마가 웬 낯선 남자의 손을 잡고 영화관을 나오는 걸 내 눈으로 목격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전 그날 영화를 보는지 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왔죠. 전 엄마에게 뭔가를 캐물으려다 그러면 영영 엄마가 어딘가로 도망가 버릴까 봐서 몇 달 속만 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는 편지 한 장 달랑 남기고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미영아, 엄마는 더 이상 네 아빠와 한 집에서 살 수가 없구나. 미영이 너와 동생들이 대학에 가는 건 보고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럴 수 없게 됐다. 미안하다. 미안하고 미안해. 엄마는 너에게 그 말밖에 해줄 말이 없구나. 부디 엄마 대신 동생들 잘 부탁한다. 미안하다. 부디 죄 많은 엄마를 용서하지 마라. 엄마는 그런 편지를 남기고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에다 자존심 하나는 대쪽 같던 아빠는 미영이 엄마가 사업차 일본에 좀 가 있기로 했어요. 화장품 장사하는 일 때문에 일본서 한동안 아는 사람 매장을 봐주기로 했나 봐요. 그래? 하긴 미영이 엄마 화장품 장사가 꽤 잘 된다면서? 능력 있는 마누라 둬서 좋겠어. 좋긴요 뭘. 아빠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둘러대셨죠. 하지만 저도 아빠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다른 남자가 생겨 엄마가 집을 나가버렸다는 것을요. 아빠는 조용히 엄마와의 이혼 소송 절차에 들어갔어요. 엄마와 아빠의 이혼이 마무리될 무렵 더 기함할 만한 소식을 저는 접해야 했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가버린 상황이었지만 맏딸인 저는 여러 가지로 바쁘고 고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동생들이 저보다 어려서 엄마 대신 신경 써줘야 할 것도 많았는데 저 역시 고3이라 공부하느라 지쳐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한참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교무실로 부르시는 겁니다. 미영아, 너 지금 당장 병원에 좀 가봐야겠다. 병원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영이네 어머니께서 많이 위독하신 모양이야. 보호자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네가 빨리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구나. 전 금시초문의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당장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시내의 한 산부인과였어요. 그리고 병원에는 초조금 직전에 엄마가 상고의 고통을 이겨가며 신음을 내지르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이유야? 엄마 집 나간 이유가 그 남자 아이 낳으려던 거예요? 미안하다. 미영아, 미안해. 제발 그 미안하단 소리 좀 그만하세요. 엄마 대체 어떻게... 지독한 난산이고 지금 여러 가지로 산모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응급 제왕절개 수술 들어가야 하니 여기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주세요. 저는 의사가 내미는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했고 상고의 비명을 내지르는 엄마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는 병원 침상에 누워 수술실로 들어가면서도 계속 제 얼굴을 살피시더군요. 엄마의 면목 없고 미안하고 부끄러운 얼굴. 그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인 얼굴이 고통 속에 일그러지며 사라지는 것을 저는 혐오스러운 얼굴로 책망하듯 쳐다보았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제 표정을 저는 많이 후회합니다. 왜냐고요? 그게 엄마와 저의 마지막 대면이었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아무리 떳떳하지 못한 처지에서 임신을 했고 아이를 낳는 과정이었더라도
그렇게 대놓고 미운 표정을 짓지는 말걸. 두고두고 저는 그날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엄마는 제왕절개 수술 후 회복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을 하며 자궁 속에 있던 커다란 근종을 함께 제거했는데 수술을 마치고도 하혈을 심하게 했고 그 길로 영영 명을 달리한 엄마였어요. 엄마의 부고 소식과 함께 제 품에 안겨진 건 피덩이 갓난아기 이부동생 명석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름도 없었을 때였고 훗날 이 아이의 이름이 명석이가 될 거란 사실도 모를 때였죠. 엄마의 목숨을 앗아간 데다 아빠라는 존재는 무책임하게 주랭랭을 쳐버려서 태어나자마자 사생아 신세로 전락한 불쌍한 아이였습니다. 축복받지 못하는 탄생임이 분명했지만 그래도 제 동생이라는 사실 역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 엄마의 갑작스런 죽음과 출산 소식 앞에서 망연자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영아, 이 모든 사실은 너와 나만 아는 것으로 하자. 네 동생들은 아직 어리니 엄마와 관련된 사실은 너와 나만 알고 무덤까지 가져가는 것으로 해. 아빠, 엄마가 미우시겠지만 그래도 태어난 아기가 너무 불쌍해요. 죄가 있다면 어른들이 있지 이 어린아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제 동생인데 엄마 아들인데 우리가 거두면 안 돼요? 미영이 너 한 번만 더 아빠 앞에서 그런 소리 했다간 너도 다신 안 볼 줄 알아. 아빠, 그래도 너무 갓난아기인데 불쌍해요. 아기 아빠란 사람은 소리 소문 없이 잠적해버려서 찾을 길도 없대요. 바람이나 도망갔으면 잘 살기라도 하든가. 그런 양아치에게 미쳐서. 정말 집안 창피해서 어디 말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아빠, 이 아이 우리가 어디서 주워다 기르는 아기라고 하고 제가 이 아이를 마누라가 외간 남자와 바람나 낳은 아이를 내 집에서 키운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그 애 볼 생각은 마라. 아빠가 화병으로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아빠는 심혈관 지병으로 수술 이력이 있었고 큰 충격을 받는 일을 피하라는 말을 병원에서 들은 터였죠. 하도 노발대발하시며 그 아기에게 손끝 하나 못 대게 하는 아빠였습니다. 전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제가 키우고 싶다 한들 능력이나 여건이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주변 지인 누구에게도 엄마의 부고를 알리지 않고 아빠와 저만이 조용하게 엄마 장례식을 치렀고 아기는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도 제 마음속에서 그 버려진 갓난아기, 이부동생의 존재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무거운 돌덩어리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그렇게 헤어진 이부동생 명석이가 동서의 입양아들로 들어왔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더군요. 전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명석이를 입양한 고아원에 몰래 찾아갔고 명석이가 제 이부동생이 맞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됐어요. 당신 요 며칠 밥도 먹는 중 마는 중 무슨 고민거리 있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긴 귀신을 속이지 나를 속일래? 우리끼린 비밀 얻기로 결혼하면서 약속한 거 잊었어? 뭐가 그리 고민인지 나한테 털어놔봐, 응? 여보, 사실은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이실직고 했습니다. 남편 역시 너무 놀라 충격을 받기는 매한가지였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사실 이게 엎질러진 물이기도 하고 당신 잘못도 명석이 잘못도 아니야. 재수 씨 잘못이라 할 수도 없고 일단 재수 씨가 출장에서 돌아오면 사실을 말하고 가장 현명한 방법을 모색해보자. 남편은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했고 동서가 출장에서 돌아오고 나서 저희 부부는 동서에게 모든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동서 역시 남편처럼 무척 놀라는 게 사실이었죠. 형님,
지금 말씀하신 게 모두 사실 맞아요? 명석이 입양했다는 고아원 찾아가서 모든 사실을 확인했어요. 명석이를 맡길 당시에 친엄마 사진이며 고아원에 맡기는 절차를 진행한 사람이 돌아가신 친정아버지란 것도 알게 됐고. 미안해요, 동서. 괜히 우리 집의 부끄러운 가정사 때문에. 상황이 난감한 건 사실이지만 사과하실 일은 아니에요. 형님이 잘못한 일도 하나 없는데 그러지 마세요. 대체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찌 보면 상황이 평범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폐륜이라거나 손가락질 받을 상황도 아니라 생각해요. 전 변함없이 명석이의 엄마고 앞으로도 남은 인생 명석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동서. 당연한 걸 가지고 그러세요. 그리고 형님, 어차피 이런 사실 모를 때에도 형님께서 우리 명석이 키우는 거 많이 도와주신다 약속했었는데 지척에서 동생 돌본다는 느낌으로 앞으로 우리 명석이 많이 예뻐해주세요. 그냥 우리 그렇게 살아가요. 네? 동서는 그렇게 말하며 펑펑 우는 저를 꼭 끌어안아 주더군요. 시부모님께 말씀드리는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아니면 덮어두는 것이 좋을지 좀 천천히 생각해 본 후에 판단을 내리기로 했죠. 시동생도 동서에게 모든 얘기를 전해 들은 후 동서와 같은 생각이라 말을 하더군요. 기아 말 만한 과거의 인연 앞에서 그래도 너그럽게 나와 명석이의 관계를 이해해 주어서 전 너무 고맙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아버님, 어머님, 주말인데 저희 부부와 오랜만에 등산 가지 않으시겠어요? 좋은 생각이다. 요즘 날이 풀려 등산하기 딱인 날씨지. 동서, 그럼 도시락 좀 준비해 줄까요? 그럴 것 없어요. 산 근처에 맛있는 산채 정식집 있는데 예약해뒀어요. 여보, 그런데 명석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데리고 가기 그런 것 같은데? 그럼 두고 가세요. 제가 집에서 명석이랑 같이 있죠, 뭐. 그래도 되겠니?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동서 부부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등산을 가고 남편이 연년생 남매를 돌보고 저는 명석이를 데리고 감기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학과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 명석아, 큰엄마랑 잠깐 어디 들렀다 갈까? 어딘데요? 큰엄마네 엄마가 쉬고 계시는 곳?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인데 잠깐 들렀다 가도 되겠니? 네, 그렇게 하세요, 큰엄마. 명석이의 손을 잡고 저는 오랜만에 친정엄마가 쉬고 계신 묘지를 찾았습니다. 명석이는 물론 아직 저와 본인의 친엄마가 같다는 건 몰라요. 양지바른 무덤 앞에 엄마가 생전 좋아했던 분홍장미 꽃다발을 놓아드렸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자꾸 찾아뵌다는 걸 사는 게 바빠 그러지 못했네요. 이야, 배추잎나비다. 명석이는 나비를 보곤 좋아서 무덤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신나했습니다. 엄마, 반가운 사람 데리고 왔어요. 명석이, 엄마는 보자마자 누군지 아셨죠? 명석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얼른 눈물을 닦고 저는 엄마의 무덤에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도 이젠 서로 마음의 짐 좀 내려놓기로 해요. 엄마가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명석이는 좋은 엄마 아빠를 만났어요. 나도 지척에서 매일 명석이 보면서 잘 돌볼 테니까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쉬세요. 큰엄마, 배추잎나비가 사라졌어요. 아까까지 계속 요 앞에서 팔랑팔랑 날아다녔는데. 그래, 명석아. 이제 그만 내려가자. 감기 기운 있는데 날 저물기 전에 빨리 돌아가야지. 양지 바른 엄마의 무덤 위로 따뜻한 봄 햇살이 환하게 고여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명석이 손을 잡고 엄마 무덤을 내려왔는데 하얀 배추인나비 한 마리가 저희 승용차의 차창 위에 살포시 앉아있더군요. 응? 아까 배추인나비다. 명석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곤 조수석에 태우고 돌아가는 길. 저는 명석이와 작은 약속을 하나 했답니다. 명석아, 오늘 큰엄마랑 병원 끝나고 데이트한 건 비밀로 하자. 알았지? 네, 큰엄마. 약속이요. 새끼손가락을 내미는 명석이와 손을 걸고 약속을 했더랬죠. 제 마음속의 약속은 그보다 더 복잡하고 미래를 향해 있다는 걸 명석이는 모를 테지만요.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할 마음속의 약속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약속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인생을 보낼 수 있다면 더 없는 축복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